1953년 6월 19일 뉴욕주 싱싱 교도소에서 한 부부가 전기의자에서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로젠버그와 그 아내 에텔 로젠버그인데 소련에 핵무기 관련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되어서 처해졌습니다.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전기 엔지니어로 미국 육군 신호단에서 일했고, 그러면서 소련과 연계된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또 아내 에텔 로젠버그는 남편 줄리어스의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그렇게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죠. 또 여기에 그 동생 에텔 로젠버그의 남동생이 있는데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라고 하는 남동생이 같이 소련 스파이 네트워크에 가담했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동생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는 사형은 당하지 않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를 받았죠.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1950년 7월 17일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에텔 로젠버그는 조금 뒤인 8월 11일에 체포됐고 8월 17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낙동강 전선에서 공산군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던 그런 처절한 전투를 하고 있던 그때인데, 어쨌든 로젠버그 부부의 재판은 1951년 3월 6일에 시작되어서 3월 29일에 간첩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23일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리고 4월 5일 사형으로 형이 결정이 되고, 그 후에 항소가 여러 번 진행됐지만 모두 기각됐고 최종적으로 2년 6개월 뒤인 1953년 6월 19일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어떻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23일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무슨 중국이나 북한도 아니고요. 자, 이 사건을 오경훈 박사는 자연법이 모든 실정법의 토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정법이 나타나는 현상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달라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만이 하는 그 고민, 법 적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화두를 던져주는 것으로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경 박사는 사람의 법, 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 정신에 토대를 두면서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유연하게 다양한 형식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이론을 소개를 합니다. 영구법, 자연법, 인정법은 하나의 연속선에 있고, 이 연속선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영구법, 영원법은 뿌리이고 자연법이 그 줄기,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뻗어 있는 가지들은 인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이 영구법과 자연법은 인법보다 고차원적인 질서에 속해 있죠. 인법보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은 모든 인법의 토대입니다. 자연법에 역행하는 것은 그 어떤 실정법도 법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 이런 법을 인간의 법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인법으로 이런 것들이 승인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연법을 그대로 갖다가 놓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정법이, 인법이 자연법에서 유래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자연법의 일반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는 까닭은 세상 만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양한 국가와 민족 사이에 실정법이 여러 모양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실정법, 인법 이런 것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자연법으로부터 유래했다고 보죠. 첫째, 어떤 전제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한 보편성을 결정하는 형식으로 인간의 법은 자연법으로부터 그 원리들이 도출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은 자연법의 일반 원칙으로부터 유래된 결론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교훈은
타인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부터 나온 어떤 특정한 결론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 그럼 거기에 비춰서 봐서 살인은 다른 사람에게는 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법으로부터 인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또 결정이라고 하는 방식에서 유래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악을 행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건 자연법이죠. 악을 행했는데 그냥 넘어간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이 인법을 통해서 내린 여러 결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인법체제 내에서는 살인과 반역을 금합니다. 우리가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이는 원칙으로부터 당연하게 수용되는 어떤 결론, 그리고 그 결론에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가, 그것은 각 시대 사정에 따라서 다르다.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이런 게 있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정했던 대명률이나 그런 옛날의 법을 보면 도둑질을 하면 어떤 형이 가해졌냐면 그 발목 뒤꿈치 근육을 끊는 그런 그 형벌이 가해졌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야만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남의 것을 훔친다 그러면 그야말로 발목 인대를 끊어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장애를 만드는 그런 형벌도 가해졌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인데 그것은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또 사람과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된다. 이제 로젠버그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로젠버그 사건. 미국 원자 무기 개발 정보를 소련에 넘긴 혐의로 그 부부가 사형을 당한 로젠버그 사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형벌 규정이 있었을 때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런 게 문제가 됐습니다. 아까 이 사건 재판 시작되고 나서 23일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했던 이유는 1927년 미국이 갖고 있던 방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927년 방첩법인데 이 방첩법에는 만약에 범죄가 전시에 범해졌을 경우에 피고인은 사형 또는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고 따로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946년에 그 원자력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겼어요. 나중에 생긴 원자력법에 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법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한다라고 하면 배심 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23일 만에 로젠버그 부부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배심원단을 거치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방첩법, 전쟁 범죄에 대해서 그냥 특별한 절차 규정 없이 사형 또는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 법만 적용이 된 겁니다. 근데 로젠버그, 줄리어스 로젠버그하고 그 처남이죠. 데이비드 그린글래스 이 둘이 간첩 활동을 한 것은 원자력법이 통과되기 전인 1944년부터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에는 방첩법만이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원자력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동안에도 이 사람들은 간첩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유죄 판결은 어떤 법에 의해서 내려졌습니까? 방첩법에 따라서 내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 범죄 행위 자체가 시작된 것이 방첩법만이 시행됐던 그 당시에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첩법에 따라서 이제 배심원단 판결 없이
사형 선고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일단 나중에 더 확실하게 밝혀졌지만 이 사람들이 간첩 활동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실했습니다. 문제는 판결을 선고할 당시에 이미 배심 판결을 요하는 새로운 법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법원이 여전히 종전의 방첩법을 적용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대법원 판사들의 의견은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다수 의견은 각 법률은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고 각각 그 자신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갖는다는 입장을 취해서 배심원단 판결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더글라스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고인 로젠버그의 범행 일부가 국법하에서, 그러니까 방첩법 하에서 저질러진 것이므로 형벌 규정도 국법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이게 다수 얘기죠. 하지만 하나는 사형, 다른 하나는 징역이라는 두 가지 형벌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법원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한 자유형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원칙이다. 또 대법관 중에 블랙이라고 하는 대법관과 프랑크푸르트 대법관은 이런 의견을 폈다고 합니다. 블랙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충분하게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정부와 피고인들에게 시간을 준 다음에 또 법원 입장에서도 더 많이 숙고하는 기회를 가진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법적 전통과 더 잘 조화를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블랙 대법관이 방첩법과 원자력법 중에 뭘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은 적극적으로 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재판이 졸속으로 너무 빨리 진행되니까 좀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이제 지적을 한 거죠. 프랑크푸르트 대법관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1944년에 시작하여 원자력법이 발효하기 전인 1946년 7월 31일 이전에 끝난 반역 행위에 대하여도 소추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이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이 문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삼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피고인 로젠버그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도 프랑크푸르트 자신이 정작 어떤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피고인 주장이 일리가 있고 적절한 사법적 판단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적절한 정상 참작을 위해서 더 많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적절한 공부 없이 적절한 숙고는 불가능하며 적절한 숙고 없이 적절한 토의가 있을 수 없고 적절한 토의 없이 지혜로운 결론에 불가피한 소통과 의견 교환은 불가능한 바 설득력 있는 의견이란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아마 오경흥 박사가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또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좀 공부 좀 하고 숙고 좀 하고 토의를 하고 그래서 좀 지혜로운 결론에 도달하도록 소통과 의견 교환을 해야 된다. 법을 적용할 때는 최소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경흥 박사는 계속해서 프랑크푸르트 대법관의 말을 아주 길게 인용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자면 이렇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법관이 했다는 말이죠. 이 사건은 법에 따른 정의가 무엇인지 지평을 넓히고 그 정의를 집행하고자 하는 길고도 끝없는 수고를 요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분투하면서 지불하는 수고가 확실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비록 과거를 통째로 소환할 수는 없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위해 과거를 얼만큼 잘 분석해내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오직 건강한 자기 검증과 자기 비판만이 중립적이며 지혜로운 판결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습성이며, 이런 것이 쌓일 때 사법 절차가 사회의 정치적 긴장과 압박 아래 놓였을 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형사 사법 절차가 비록 오랜 역사를 통해 본질적인 정당성을 그 배경으로 확보하고 있다고는 하나 결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체제의 법이건 그것이 아무리 현명하게 만들어졌어도 사람들에 의해 다루어지는 이상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지닌 약점을 종종 드러내 보이기 마련이다. 법의 완전함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불가피하게 드러나게 되는 법의 결점에 맞선다는 것, 이런 역량이 있다는 것이 바로 문명화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는 표지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시와 장소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 자체에 법의 결점과 한계가 있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경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인정법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우발적 문제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비록 거기에 일반적 원칙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더 깊숙하게 파고들면 들수록 일반 원칙에서 바로 도출되는 필연성이나 확실성은 더 줄어들게 된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필연성,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줄어든다는 것이죠. 처벌을 달리하는 두 가지 규정이 있다는 것은 둘 다 자연법 입장에서는 특별한 결정이다. 하지만 하나의 공통된 결론은 반역행위는 처벌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 중에 어떤 쪽으로 결정할지의 문제에 관하여는 이것은 전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쪽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자의적이라고 비판할 것도 아니다. 두 개의 규정 모두 처벌이라는 공포를 통해 반역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적에 나름대로 비례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첩법이나 원자력법 하나는 좀 더 신중하게 배심원 평결이라고 하는 절차적 보호장치를 두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데 둘 다 사실은 그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반역은 안 된다. 그리고 이 반역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경 박사는 법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에 대해서 수학적 정교함을 기대할 수는 없다. 사물의 본질상 정확성이 없는 곳에서 정확성을 기대한다는 건 학문적 소양이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무식하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사이크스 대 켄터키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스탠리 판무관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인간의 본성 적어도 자기 보존에 대하여 눈 감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대로 두면 자기 자신의 생명에 임박한 위험을 예견할 수 있거나 또는 자기 신체에 대하여 엄청난 고통이나 상해가 예상되는 공격에 대항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물론 그 공격과 방어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 방어도 법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힘과 폭력의 상호 기준이나 수단은 같은 것이다. 방어 행위가 과도하거나 공격과 관련하여 행사되는 힘이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본질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맞아 방어하는 사람이 약제사가 저울로 약을 다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 수단은 어떤 상황 하에서 그 위험을 피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판단이 구현되면 된다. 이것이 법이 요구하는 전부이다. 지금 얘기는 일종의 정당방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 목숨, 자기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위험이 다가왔을 때는 그것을 방어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때 방어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정도 수준의 폭력, 여기도 그걸 맞서기 위해서 폭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폭력의 정도가 꼭 똑같아야 되냐? 수학적으로? 근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인간에게 있는 자연적인 본성,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어떤 물리적 행사, 폭력의 행사, 그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오경 박사는 홈스 대법관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높이 치켜든 칼 앞에서 공정한 사례를 요구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렇죠?
상대가 칼을 들고 나를 지금 위협하는데 저 칼에 뭐를 들고 맞서야만 법이 허용하는 정도의 정당 방위가 될까? 이렇게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겠죠. 법은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젠버그 사건으로 돌아오면 오경 박사는 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원자력법이 아닌 방척법을 적용한 법원 판결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27년의 방척법은 명백히 전시하로 명시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 중 일부는 전시에 시작되어 전시에 종료됐다는 사실은 다수 의견에 강력한 논거가 되고 있다. 피고인들이 종전 이후에도 계속 간첩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다시 말해서 원자력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간첩 행위를 했다 이 얘기죠. 그런 사실이 이미 그 전에 저질렀던 전시하의 간첩 행위라는 성격을 바꿀 수가 없다. 더글라스 대법관의 지적은 두 개의 법률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적용되었다면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두 법률이 적용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미묘하고 전례가 없는 쟁점이 대두된 사건에서 그 누구도 절대적 확신을 갖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때는 자연법도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하죠. 자연법도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블랙 대법관과 프랑크푸르트 대법관의 견해는 비록 결론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런 때는 결국은 우리 인간만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연적 이성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바로 그 사실이 코크경이 말한 연마된 이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연마된 이성, 이 결론 부분인데요.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한데 어떤 이성이냐? 그냥 자연적 이성이 아니라 정말 연마된, 갈고 닦은 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연마된 이성을 작동시킴에 있어서는 수많은 연구와 숙련을 요한다. 오경 박사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법에 대한 고민이 참 필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여담으로 로젠버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로젠버그 사건은 신법과 후법의 적용, 법률 불소급 원칙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가 허용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법률 불소급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 뭐 이런 쟁점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 외에도 증거의 어떤 신빙성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 줄리어스 로젠버그의 간첩 혐의는 1990년대 소련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 에텔 로젠버그 간첩 혐의에 대한 증거는 남동생인 데이비드 그린글래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했죠. 에텔 로젠버그의 동생인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는 매형 줄리어스로부터 부탁을 받고 원자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넘겼고 또 누나 에텔은 이 내용을 타자로 쳐서 이제 정리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 진술이 로젠버그 부부를 기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전기 엔지니어로 미국 육군 신호부에서 일하면서 전기 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는데 여기에서 일하면서 군사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고 처남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는 숙련된 기공으로 2차 대전 중에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극비과학 연구 프로젝트였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원자탄 개발 정보에 접할 수가 있었죠. 이때 미국 정보당국은 도감청을 통해 줄리어스 로젠버그가 처남 데이비드 그린글래스와 함께 원자무기 개발 정보를 소련에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때 당시 미국 정보당국이 했던 도감청 작전 베노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베노나 프로젝트는 1943년부터 미국과 영국이 소련의 외교 및 군사통신을 암호 해독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수행한 작전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줄리어스 로젠버그의 간첩 활동을 알았지만 이걸 증거로 내놓지는 못했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첩보 역량 이런 것들이 소련에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베노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보한 정보는 직접 법정에 내놓지 못했고 대신에 다른 인적 증거를 통해서 줄리어스 로젠버그 부부를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 바람에 여러 가지 증거의 신빙성,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995년에 베노나 프로젝트가 공개돼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확실하게 간첩 혐의를 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내인 에텔 로젠버그뿐만 아니라 줄리어스 로젠버그까지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던 일부 이제 친공산주의 세력 사람들, 서방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좀 나중에 머쓱해졌죠. 그러나 아내 에텔 로젠버그 경우에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텔 로젠버그 남동생이죠. 데이비드 그린글래스가 사실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것은 자기 아내 루스 그린글래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나중에 진술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도 아내 루스와 함께 둘 다 소련의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민감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데이비드 그린글래스와 그 아내 루스가 스파이 혐의로서 아주 중한 혐의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루스까지 처벌될 위기에 몰리니까 아마도 데이비드 그린글래스가 검찰 측하고 유죄 인정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 부부죠. 줄리어스 로젠버그 부부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는 15년형을 선고를 받고 10년 복역하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루스 그린글래스는 아예 기소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에텔 로젠버그는 남동생이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닌가 그런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이 사건은 1950년대 냉전 시대의 비극을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시사한 바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적과 내통하면서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이 분명히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잘 골라내서 우리 삶의 터전, 미래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명이죠. 또 법이 허용하는 엄격한 처벌, 예방, 또 위반했을 경우에 법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어쨌든 오경 박사가 이야기한, 코크형이 얘기하는 연마된 이상의 필요성, 우리 법에 대한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